8월 2일 공장에서 사용 중인 전자장비를 취득 후 1년이 지난 현재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진을 위한 지출로 아래의 입금표와 같이 현금 지급하다. 자, 800만 원이 현금으로 나갔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현금이라는 거 알겠죠? 그럼 현금으로 800만 원이 나갔고, 자, 차변에는 자, 우리가 여기에서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 게 주요 수선 및 설비 증진을 위한 지출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는 증축이나 개축 증설은 1년 이거는 잘못 적힌 거고, 설비 증진 주요 수선 설비 증진 위한 지출이라는 건 자본적 지출이라는 거예요. 그럼 자본적 지출이면 우리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쓸 거죠. 그러면 전자장비니까 기계장치라는 계정 과목을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성능 유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들어가는 거였으면 수선비라고 썼을 거예요. 그런데 얘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기계장치라는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8월 5일 주식회사 LG전자에 대한 잠시만요. 찍었어요. 자, LG전자에 대한 대여금에 대한 이자 300만 원을 수령함에 있어 이자에 대한 소득세 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당점 당자예금 계좌로 입금되다. 이자에 대한 소득세는 자산 계정으로 처리할 것. 자, 일단 당자예금 계좌로 입금됐다라는 게 적혀 있죠. 우리가 지문의 거의 끝부분에 우리가 돈 주고받으면 적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당자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라고 적혀 있으니까 차변에 당자예금으로 돈이 들어올 거고, 자, 대변에는 돈이 들어온 이유를 보면 지금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계속 전표를 끊어야 되니까 전표를 잘 끊기 위해서 이제 앞으로 이걸 좀 기억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자주 이야기했는데 비용의 자리는 차변이고 수익의 자리는 대변이에요. 그리고 우리 회계 처리에서 분계를 이야기하는 거죠. 수익과 비용은 무조건 전액을 입력하는 거예요. 이자가 100만 원이면 이자는 무조건 100만 원을 쓰게 되는 거지 금액을 분리시키는 일은 절대 없어요. 우리가 수익을 처리하든 비용 처리하든 무조건 전액이에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자가 300만 원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러면 분계할 때에 300만 원을 무조건 쓸 거지 금액을 줄이거나 뭐 그럴 일은 절대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분계할 때 항상 이런 식으로 써요. 이자를 주면 분계할 때 차변의 이자가 얼마인데 원천징수 대변의 원천징수 얼마고 얼마만 줬다. 반대로 내가 이자를 받을 때도 이자가 전체 얼마인데 세금 얼마 떼고 얼마를 받았다.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거예요. 급여 줄 때도 그렇고 뭐 어떻게 지급하든 받든 수익과 비용 계정 과목은 무조건 전액이 적힐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자 수익은 무조건 300만 원이 되게 될 거고, 지금 제가 방금 말했던 원리대로면 이자가 300인데 세금 75만 원 떼이고 나머지를 받았다 그 이야기죠. 그럼 내가 받은 금액이
225만 원이고 75만 원의 세금을 떼인 거예요. 그럼 내가 세금을 떼이면 세금 미리 낸 거다라고 했죠. 법인세. 그렇기 때문에 선납세금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게 되겠죠. 내가 원천징수를 해서 대신 내려고 세금을 떼면 예수금이고 내가 세금을 떼이면 우리는 선납세금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지금 75만 원이 소득세 원천징수 이야기라는 건 알겠죠. 그럼 세금 이야기가 원천징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산으로 처리하라는 표현이 있으면 우리는 선납세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예수금은 부채예요. 그럼 자산이 아니죠. 그리고 그 예수금에 대해서 부채로 처리하라는 말은 나올 일이 없어요. 하지만 선납세금을 원한다면 꼭 자산 계정 처리하라라고 문제에서 말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자산 처리하라고 하면 선납세금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8월 10일 주식회사 대우전자의 파산으로 인해 외상매출금 380만 원이 회수불능되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대손충당금 개정 잔액을 조회하여 처리. 자, 이렇게 가로에 친절하게 적혀 있는데 우리가 파산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못 받게 된 걸 대손이라 그러죠. 그러면 대손 당하게 되면 대손 충당금을 확인해야 돼요. 잔액을. 그럼 대손 충당금은 자기 짝지가 있는 차감 계정이기 때문에 어떤 계정 과목을 못 받게 됐는지를 보고, 지금 외상 매출금을 380만 원 못 받게 되었죠. 그러면 이제 우리 장부에 외상 매출금 아래에 있는 대손 충당금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잔액 조회할 때는 합계잔액 시산표를 보는 게 좀 편리해요. 그럼 합계잔액 시산표를 들어가서, 자, 오늘 날짜가 8월 5일 아니네요. 8월 10일. 자, 그럼 첫 화면에 얘는 자산이기 때문에 첫 화면에 보일 거예요. 그럼 외상매출금이 있고 외상매출금 바로 아래에 있는 대손충당금이 얘 짝진 거예요. 그럼 25만 8천 원만 있네요. 그럼 25만 8천 원만 뭐 있어도 일단 얘를 먼저 끌었을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장부를 볼 때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활용을 해요. 합계잔액 시산표에 얘가 지금 장부에 대변의 잔액이 적혀 있죠. 대변의 잔액 적혀 있다는 건 장부의 평소의 분기를 대변에 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걸 이제 끌어 쓰는 거니까 반대로 쓰면 돼요. 또 우리 지금 외상 매출금을 못 받게 되었죠. 지금 얘는 장부 백데이터가 잘못되어 있는데 마이너스가 떠 있어 원래 장부는 안 돼요. 이 데이터는 틀린 건데, 그런데 차변에 평소에 적는 계정 과목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차변에만 적히지 반대쪽으로 안 가요. 그럼 얘는 원래 차변에 장부에 적혀 있는 계정 과목이란 뜻이에요. 그럼 지금 우리가 분개해야 될 게 외상 매출금 못 받게 된 거 지워야 되니까 자기 자리가 차변인 거면 대변 쪽에 써야 될 거고, 대손충당금 끌어 써야 될 거니까 대손충당금은 차변에 와야 되겠죠. 얘네들 서로 반대로 가야 되겠죠. 얘는 못 받게 되었으니까 지우기 위해서 대변에 갈 거고, 외상매출금 개정 과목은, 그리고 대손충당금은 있는 잔액만큼은 먼저 끌어서 쓸 거라는 건 쓴 만큼 지울 거니까 반대쪽인 차변에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는 대변의 외상매출금 그렇죠. 대우전자 금액은 380만 원이고 차변에 대손충당금을 쓰는데 잠시 후에 컴퓨터 할 때 자기 짝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럼 자기 짝지가 25만 8천 원 있죠. 자, 그러면 차이 나는 금액 354만 2천 원은, 자, 얘는 매출채권이죠. 외상매출금은 매출채권일 때는 대손상각비
단기 대여금이나 미수금의 경우에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렇게 처리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이때 대손상각비라고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다음 8월 14일 생산 직원에 대한 안정적인 퇴직금 지급을 위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을 동양생명에 가입하고 1,2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였다. 연금 운용에 대한 수수료 12만 원은 별도로 현금 지급하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제 눈에 제일 빨리 보이는 건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하다. 1,200 나갔고 현금 12만 원 지급하다. 12만 원도 대변에 현금으로 나갔네요.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하고 현금으로 1,200만 원, 12만 원이 나갔다는 거고, 그럼 이제 차변했을 건데 우리는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이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 확정 급여형 DB형 퇴직연금 상품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고, 확정 기여형 DC형 상품은 퇴직급여로 처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최소한 이 연금 상품에 따른 계정 과목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럼 지금 확정 기여형 상품 할 때 사용하는 퇴직급여는 비용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500번대와 800번대를 구분해서 써야 돼요. 퇴직연금 운용자산은 투자자산 분류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번호 구분이 필요가 없는데, 퇴직급여는 번호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럼 생산직 사원에 대한 거니까 500번대의 퇴직급여다라고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문제에서 조금 미스가 난 게 있는데, 자, 수수료에 대한 부분 있죠. 이 수수료는 회사에서 회계 담당자가 생각하기 나름으로 500번, 800번대를 쓸 수 있는 상황이에요. 사실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연금 상품도 가입하고 수수료 나간다고 생각하면 500번대를 쓰면 되고, 그냥 연금 상품은 우리 회사 그냥 관리비다라고 생각을 하면 800번대 써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때는 절대 이렇게 애매하게 문제가 나올 일은 절대 없어요. 자, 그럼 지금은 저는 500번대로 쓸게요. 자, 그럼 확정 기여형 상품이니까 퇴직급여 그리고 생산직이니까 500번대로 1,200만 원이고 12만 원은 수수료 비용이다. 500번대로 사용을 할게요. 자, 8월 20일 남하나 씨로부터 차입한 자금에 대한 이자 비용 200만 원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세액 27만 5천 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자, 이번엔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거죠. 자, 그럼 현금 지급하다라는 거 알겠으니까 대변의 현금이고, 우리는 이자를 지금 줬다는 거 알겠죠? 줬으면 이자 비용이다. 혹은 차입금에 대한 건 빌려온 거니까 이자 비용이겠죠. 대여금이면 이자 수익일 거예요. 그럼 이자 비용이다라고 쓰면 되고, 제가 수익과 비용은 전액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200만 원이다라고 써주면 되겠네요. 그럼 200만 원이 이자인데 지금 우리는 27만 5천 원을 빼고 현금으로 172만 5천 원을 줬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원천징수에서 대신 납부하기 위해 원천징수하는 걸 예수금이라고 하는 거죠. 자, 다음 자 8월 25일 주식회사 서울에서 발행한 사채 2천만 원을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취득하였다. 사채 만기는 2023년 8월 25일. 자, 그럼 이번에는 당좌수표 발행하여 취득하였으니까 당좌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예요. 그럼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2천만 원이 이체가 아니고 인출해 갈 거고, 차변에는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이라고 적혀 있죠. 이럴 때만 만기 보유 증권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이외에는 채권이라고 해서 만기 보유 증권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가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를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만기가 내년에 일어나지 않죠. 2023년이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 자산인 만기 보유 증권을 선택할 건데, 여러분들이 투자 자산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똑같은 계정 과목이 잠시 입력할 건데, 입력할 때 똑같은 계정 과목이 두 개가 보이는 거야. 찾으면. 그러면 위에 유동성 배열의 원칙이니까 유동성이 빠른 게 윗번호겠죠. 그러니까 낮은 숫자겠죠. 윗번호. 위쪽에 있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건 유동자산, 아래쪽에 있는 건 비유동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위쪽에 있는 건 당좌자산이고 아래쪽에 있는 건 투자자산일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분개를 하면 우리가 차변에 만기 보유 증권이라고 쓰면 얘가 두 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일부러 그래서 문제들에서 만기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 만기가 21년도나 22년도면 내년에 만기가 되죠. 그렇다면 위에 124번 당좌자산인 만기 보유 증권을 선택하는 거고, 그 이후에 만기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투자자산인 181번 만기 보유 증권을 선택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유동 비유동은 우리가 판단해서 적어줘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시험을 내는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얘를 꼭 선택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우리 여기 47번까지 우리 컴퓨터에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8월 27일 당사는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에 대해 취득세 및 등록세 74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또한 차량 취득에 대한 공채 액면가액 40만 원을 현금 구입한 즉시 처분하다. 자, 지금 이 분계를 하기 전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계를 좀 볼게요. 자, 일단 승용차 취득세 납부하는 거는 현금 주고 납부했으면 74만 원 납부를 했죠. 그러면 대변에 74만 원 그리고 취득세는 이 자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단발성으로 딱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건물이든 토지든 뭐 배든 자동차든 취득했을 때 한 번 들어가기 때문에 취득 시 부대 비용으로 봐서 취득원가에 포함하게 될 거예요. 취득세는 취득했을 때 한 번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매년 반복적 들어가는 건 세금과 공과고 취득세는 딱 한 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때 우리는 얘를 그럼 자동차 샀기 때문에 차량 운반구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자, 다음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을 취득하게 되면 자, 이때는 이제 그 기억해 두세요. 유가증권 취득 가액은 공정가액 혹은 현재 가치라고 표현할 건데 이걸로 쓰고 그러면 우리 손실액은 공정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 얘는 유형자산 취득 원가에 포함하게 될 거예요. 자, 이런 분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차량 취득에 대한 공채 액면가액 40만 원, 공정가치 25만 원을 현금 구입한 것까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액면가를 주고 사야 되기 때문에 대면에 현금으로 40만 원을 줄 건데 차면에 우리가 아무 말이 없으면 얘는 단기매매 증권으로 처리할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무조건 어떤 계정 과목 처리하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럼 얘는 공정가액인 25만 원을 쓸 거고 그럼 차이 나는 이 15만 원은 이번 자동차 사기 때문에 매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차량 운반구라고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신 분도 있는데 세금이나 이런 취득세나 지역개발채권을 이제 다른 곳에서 다 처리를 해줘가지고 잘 못 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영수증은 받아 보셨을 때 보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럼 얘는 차 샀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안 샀다면 이런 손실액이 나오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 취득 원가에 포함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 불가피하게 매입한 유가증권을 현금 처분하면 얘를 팔면 당연히 공정가액으로 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금액으로 쓴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단기매매 증권이 25만 원이 나갈 거고 차변에 현금 25만 원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럼 지금 이 문제는 이 분계 3개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이 분계 3개가 합쳐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합칠 때는 같은 계정 과목끼리 차변 대변에 있는 금액은 순액으로 줄여버리면 합쳐지는 거예요. 그럼 지금 단기매매 증권하고 지금 구입 즉시 처분했다고 적혀 있죠. 그러면 이렇게 샀다가 바로 판 거예요. 그럼 얘 둘이는 들어왔다가 사라질 거니까 생략하게 될 거고, 그러면 현금 25만 원도 지우고 얘도 그러면 금액이 15만 원으로 바뀌게 되겠죠. 얘가 줄어들면서 자, 이렇게 되게 되겠죠. 지금 얘 구입 즉시 팔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그 현금으로 받아서 보통 예금으로 바로 입금했다라고 하면 바로 보통 예금 쓰면 되잖아. 그래서 차변에 현금 썼다가 은행에 돈 줬다고 또 대변에 현금 쓰고 차변에 보통 예금 쓰는 건 이중일이죠. 그러면 즉시 보통 예금 넣으면 쓴 것처럼 얘를 구입했다가 즉시 팔았다고 하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실무에서 이렇게 한다라고 했죠. 여러분 실무가 현실에서 이런 식의 유가증권이면 수납원이 그냥 15만 원 달라고 할 거예요. 샀다가 팔 거 뻔할 거거든. 그러면 그냥 15만 원 대놓고 더 주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 손실액을 취득원가에 포함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거는 샀다가 바로 팔아버리니까. 그러면 지금 이 문제의 분계는 우린 차변의 차량 운반구가 74만 원에 15만 원 더하면 89만 원이죠. 그럼 얘가 89만 원이 되고 대변에 현금으로 89만 원이 나간다. 이렇게 분계가 되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렇게 분계가 된 이유는 구입 즉시 처분했으니까.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은 구입 즉시 처분한다라는 글자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처분했다는 말이 없으면 그냥 이 두 개만 더해질 거예요. 이거하고 두 개만 더해질 거예요. 처분했단 말이 없으면 단기매매 증권 25만 원을 써주게 되는 거고, 그리고 돈 나간 금액도 25만 원이 더해지게 적혀 있는 건데, 처분했다고 하니까 단기매매 증권과 그리고 현금 금액이 25만 원만큼 줄어든 결과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이 분계만 먼저 컴퓨터에 할게요. 이것만. 이 다음 거에서도 알려드릴 게 있어서. 자, 27일날 차변에 차량 운반구 89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89만 원 나갔다. 다음 8월 30일 당사는 창고 건물에 대해 신축을 결정하고 철거 용역을 주식회사 부셔버림에 의뢰하였으며 철거 비용은 9월 10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아래 영수증을 받다. 창고 건물 취득 원가는 700만원, 감가상각 누계액 560만원, 단기 감가상각비와 부가가치세는 무시한다. 신규 거래처 1001번 등록. 자, 그럼 아래 철거 비용이 아래 영수증 받았다고 적혀 있는데 60만원이죠. 자, 그럼 이거 가지고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철거비만 빼고. 자, 우리 창고 건물의 장부 금액이 얼마였죠? 장부금액 얼마의 가치인
건물이 우리 장부에 적혀 있었죠. 그게 장부 금액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700에 샀는데 560이 지금까지 감가상각된 합계 금액이면 140만 원짜리였다는 거죠. 그게 장부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140만 원 보여줘도 되는데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야. 장부에 얼마에 샀는데 얼마 달았다. 그럼 보여주고 싶어하는 금액은 140만 원짜리 건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140만 원짜리 건물을 우리가 없애버린 거예요. 지금 철거해 버렸죠. 사용 중이던 건물을. 그러면 우리는 장부에 있는 거 지우는 걸 처분이라고 그랬고, 건물은 유형자산이고, 그러면 이 유형자산인 건물을 지우면서 140만 원을 손해봤죠. 그러면 우리는 이 140만 원을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지금 철거했기 때문에 140만 원 손해본 줄 알았는데 철거비가 60만 원이 더 들어갔죠. 그럼 이 철거비도 이 건물을 없애면서 손해본 돈이잖아. 그러면 얘까지 합쳐서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200만 원이 나와야 되겠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우리는 항상 마지막에 뭔가를 없애거나 팔거나 뭔가를 하면 걔 때문에 손해본 거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항상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그 결과가 나오도록 같이 분개를 해볼게요. 먼저 우리는 유형자산을 없애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대변의 취득원가부터. 그럼 건물 700만 원을 지워주고, 그 다음 차변에 이 유형자산의 감가상각 누계, 건물의 다음 번호인 짝지로 560만 원을 써주고, 그럼 이렇게만 해도 차이가 차변에 140만 원 나죠. 그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될 건데 대변에 우리는 지금 철거비가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지금 9월 10일 날 지급하기로 했죠. 우리는 뭔가를 사든 이렇게 행동을 하든 뭔가를 시키면 대면에 돈 주거나 안 주면 외상이거나 이렇게 적어야 되죠. 우리 밥 먹고 돈 주면 돈 나가는 거고, 밥 먹고 외상하면 외상이라고 썼잖아, 대변에. 그럼 얘도 우리는 지금 오늘 돈 안 주고 9월 10일 날 지급하기로 한 됐으니까 일반적인 상거래 아니죠. 미지급금이고 이 회사가 부셔버림이고 금액이 60만 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차변 대변 차이 나는 금액이 200만 원이 나죠. 그럼 이 200만 원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라고 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컴퓨터에 입력을 자와 같이 한 줄 한 줄 해볼게요. 자, 거래처 등록하는 건 거래처 등록이라는 메뉴 가서 등록해 놓고 오셔도 돼요. 그리고 입력하는 중에도 등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에서 등록하는 걸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전표 입력하는 중에. 자, 그럼 우리 순서대로 8월 30일 날 대변에 건물 700만 원, 차변에 건물 다음 번호 혹은 감가상각 누계 눌렀을 때에 건물이라고 참고해 보이는 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AT 시험까지 생각하시는 분 있다면 제가 다음 번호라고 말하는 걸 신경 쓰셔야 돼요. 꼭 이걸 먼저 쓰고 얘 쓰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참고라고 그러면 그 표현 자체가 없어요. 스마트 A나 도전 프로그램은 그냥 계정 과목만 덩그러니 적혀 있기 때문에 누구 짝지인지를 몰라. 그냥 봤을 때는.
그러면 관습적으로 이렇게 다음 번호를 쓰는 게 사용하는 방법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 이 금액이 560만 원이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대변에 미지급 의무이다라고 쓰는데, 자, 이 거래처 있는 곳에 코드 번호에 커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자, 여기까지 되셨죠? 여기에서 플러스 키 누르고, 노트북 쓰시는 분 플러스 키 원활하지 않으면 0을 5개 누르는 거예요. 커티 자판이면 그냥 플러스 키 누르면 0 5개 붙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주식회사 부셔버림이라고 치고, 자, 천천히 하셔야 돼요. 엔터 빠방 치는 순간 큰일 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엔터 한번 치고, 제가 뭐가 큰일 난다고 말했냐면 거래처 코드를 틀리면 안 돼요. 거래처 코드 틀리면 수정이 안 돼요. 그러면 시험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시간까지 먹어요. 지금 전표 입력돼 있던 거래처 사용 중이던 거 지우고, 거래처 등록 가서 지우고, 수익등 비우고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일이 커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코드 번호를 신경 쓰셔야 되는데, 엔터 막 치시는 분들이 실수 많이 해요. 시험 때 보면은 하는데 문제 보다 보면 거래처 등록 있으면 전부 다 알아요. 아, 제 코드 번호 틀렸구나. 그래서 코드 번호 주의하셔야 돼요. 01001번으로 바꾸고, 문제에서 1001번 하라고 돼 있으니까 문제에서 시킨 번호로 꼭 만들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지금 영수증이든 나중에 뭐 세금계 안서든 보면 상대방 정보가 다 적혀 있겠죠. 그러면 정보를 더 쓸 거면 여기 수정 버튼 누르면 여기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내려갔나요? 근데 만약에 실수로 여기서 등록 버튼 눌러도 다시 거래처 클릭하면 아래쪽 들어가지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영수증 보면 110-81-450-40, 대표자는 임철거, 업태는 업태 종목은 없네요. 그리고 주소는 요량진로 26길 57-6. 자, 이렇게 쓰면 미지급 거래처 등록이 같이 된 거예요. 자, 다음 금액이 60만 원이죠. 이제 위에 마이너스 20만 원 되어 있네요. 마이너스면 비용 처리로, 손해니까 비용 처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면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라고 써주면 되겠죠. 다음 8월 31일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의 중간연합세액 84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이체 납부하다.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은 자산계정으로 처리할 것. 자, 일단 보통예금에서 840만 원이 나갔어요. 그럼 차면에 법인세죠. 법인세를 미리 내면 선납세금이라고 한다 있고, 자산계정 적혀 있어도 선납세금이라 그랬고, 그래서 선납세금이다 840만 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우리는 이 앞에 원천징수 당한 원천납부세액이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중간연합세액이나 법인세 중간연합세액이나 법인세 수시부과액을 내면 미리 내는 법인세를 미리 내는 거기 때문에 선납세금이라고 적어놓고 모아둘 거예요. 그랬다가 진짜 납부하기 위한 금액 정리할 때에
이 금액들을 제외한 나머지 낼 거라고 정리 분계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얘를 이제 8월 31일 날 자변의 산납세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해서 내면 되겠죠. 여러분 상식으로 기억해 두세요. 나중에 회사 가면 6월 말 기준으로 해서 중간연합세액은 2개월 이내 납부를 해요. 그러면 한국 사람은 그 2개월 이내라 그러면 마지막 날 내죠. 그래서 8월 말일쯤에 중간연합세액을 낼 거예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계속 분계 연습할 거예요. 쉬었답시다.